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김성입니다. 어제 시장 기대감을 한껏 안고 출발했다가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뉴욕 증시 급등에도 우리 시장이 힘들었던 이유 중국에 있었죠.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1.7%로 강하게 발표가 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고 이에 우리 증시 같이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만큼 피로도도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간밤에 미국에서는 경기 부양책이 하원을 통과하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또 조금 가라앉았고요. 이와 함께 다우 지수가 1%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요. 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조금 더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압축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투자 작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먼저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장보다 강한 은행주 vs 더 약한 통신주입니다. 은행주와 통신주 관련 작전 세워봅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는요.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면 이라는 제목의 하이트 진로 종목 리포트 함께 분석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체기의 고수익 낚아채기 시간 곡물대란 수혜받을 신송그룹의 지주사 이 종목 오늘 낚아채봅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작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작전 키워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고 투자 작전까지 세워보는 시간이죠. 오늘 이 시간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키워드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시장보다 강한 은행주라고 꼽아 오셨습니다. 미국 국제금리가 오르면서 이 금리 상승의 수혜를 보는 은행주들이 시장 대비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시점에서 이와 관련한 투자 작전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금융주가 셉니다. 최근 들어서 어떤 특별한 이슈보다도 다 아시는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가 일단은 어떤 그 금리를 배경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들 쪽에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들이 가져가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코스피 지수와 한 달 동안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금융주 내에서도 은행, 증권, 보험이 있겠죠. 근데 은행과 보험주는 시장과는 따로 너는 조정받아도 우리는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증권주는 다르죠. 증권주는 유동성 확대에 대한 수혜주 시장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쪽인데 당연히 시장 조정이면은 약간 찬밥을 얻는 그런 쪽에서 지금 어떤 지수와 거의 비슷한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흐름들인데요. 그런 쪽에서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은행주와 보험주가 왜 오르냐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은행주 같은 경우는 금리 상승이 이어지다 보니까 즉 기준금리는 변하지 않아도 실질 금리가 반등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어떤 예금과 대출을 이어주는 매개체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금리가 벌어짐에 따라서 예금과 대출이 발생하는 어떤 기본이 되는 상황 쪽에서 예대 마진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님이 오셨죠. 그러다 보니까 NIM이라고 하는 순이자 마진이 증가하는 현상들이 나오면서 이런 반영이 은행주에는 실적에 도움이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러면 보험주는 왜 오르냐라고 하게 되면 보험주도 어떻게 보면은 금리 상승의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게 저희가 보험료를 내게 되면 앞으로 사고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보험금을 쌓아놓게 되죠. 그런데 그걸 보험금을 그냥 가만히 놀리면 안 되다 보니까 운용을 하게 되는데 운용도 뭐 또 공격적인 자금으로 운용을 못 하겠죠. 상대적으로 채권이나 어느 정도 시장 금리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쪽으로 운용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 금리가 상승할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적 베이스는 훨씬 높다. 운용 수익에 대한 기대감들이 보험 쪽에도 작용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최근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이 흐름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제가 언제 채권을 직접 투자를 해본 적도 없고 채권에
대해서 관심도 없지만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 쪽에 신경을 쓴다. 참 미국의 앞으로 10년 뒤를 걱정할 만한 금리도 신경을 써야 되니 주식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동향을 봤을 때 어제도 미국의 10년물 국채를 입찰을 받았는데 예상보다는 예상이라기보다 기존의 옥션이라고 그러죠. 비드하는 금액 대비해서는 살짝 열기가 꺾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크게 열기가 적지 않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폭 안정돼서 지금 현재 1.5대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지난 2020년대 코로나19 나오기 전에 가격대인 중요한 저항권 때 1.5, 1.6 이 정도를 강하게 돌파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는 회복되는데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이제 정상화되는 관점과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가 기대는 되고 있어도 아직은 확실하게 좀 보여야 그 이상을 돌파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주는 이 금리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는 모습들이 잘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이 명목 금리나 실질 금리가 변화가 되는 현상 쪽에서 일단 금리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은행주도 지금까지 기조를 봤을 때 과거 2011년도, 12년도와는 반대로 2017년도, 18년도죠. 이때 같은 경우도 금리가 저점에서 변하자마자 은행주는 그를 초과하면서 강하게 반응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역사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도 중요하게 은행주가 올라가는 배경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가 저점에서 움직이자마자 어떤 예대 금리도 같이 바뀌는 흐름들이 보이는데 특히 이 예대 금리가 올라오는 모습들이 최근에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또 가계대출과 담보대출 관련된 쪽에서 가상금리도 이에 맞추면서 다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작년부터도 이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혹시나 어떤 대출을 강하게 쓰신 분들은 좀 두렵겠죠. 이런 서서히 올라오는 금리의 변화들도 같이 연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은행 입장 쪽에서는 아무래도 실적과 관련된 기반을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러면 은행주의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도 실적 흐름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2017년도 이후에 한 18년도, 19년도, 20년도 한 3개년치만 보게 되면 여전히 좋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쪽에서 약간 작년은 살짝 꺾이긴 했지만은 여전히 지금 실적 동향을 봤을 때 금리와 함께 나오는 어떤 저희가 우려감 대비해서는 여전히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소외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도 실적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가운데 살짝 더 작년보다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 지금 은행주에 대한 저평가가 강하게 발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은행 쪽에서 실적과 관련된 기여도를 봤었을 때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은행의 실적은 예대 마진 중심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2018년도 우리 기준으로 해서 2020년도 작년 기준까지 보게 되면 오히려 비은행에 대한 기여도가 훨씬 더 높아가기 시작합니다. 과거 한 3년 전에는 20%대였었는데 지금은 31%대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실적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비은행 쪽에서 자리하는 특히 비은행 쪽이라고 하게 되면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오히려 증권이라든가 보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그리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 측면 쪽에서도 이어지는 변화가 조금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은행권에 대해서 과거에 보여줬던 은행 부분만의 실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좌우되지 않고 좀 더 다변화되고 있다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대표적인 은행주들 실적을 보게 되면요. 그래도 대형사 흐름을 보게 되면 올해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대형사부터 지방은행주까지 다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한 1%대 마이너스를 보여줄 걸로 보여지는데 좀 위험 충당금을 많이 쌓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에서 10%대는 다 올해 영업이익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PR로 계산하게 되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시중은행 쪽은 5배 정도 수준, 그리고 지방은행 쪽은 4배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PBR로 보게 되면은 0.5가 넘어가는 데가 하나도 없네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 쪽에서 배당도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죠. 5%대를 전후로 한 배당은 다 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가 가치 투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배당도 노리고 싸니까 샀는데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해소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일 것이다. 방어적으로 노리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주가도 서서히 움직이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지금은 은행주가 움직이는 배경은 일단 싸니까 움직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게다가 시장의 약세인데 오히려 금리 관련된 부분들이 변화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들이 반영됐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반대로 금리가 이제 안정되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살짝 소외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소외된다고 하더라도 급하게 하락하는 것보다는 하향 쪽에 무게를 두는데 이렇게 또 크게 안 밀리게 되면 여전히 앞으로 된 기회 요인들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만큼 올라간 주가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타이밍을 좀 확인하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다가 정부 정책적인 리스크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은행주 쪽에서는 발목을 잡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코로나19 관련된 이슈도, 특히 충당금을 쌓는 이슈도 가장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흐름들 쪽에서 일단 이 부분은 주의를 해보자라는 쪽인데,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저평가고 배당 메리트도 있다라는 쪽은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금융주 쪽에서도 그나마 그렇게 크게 도움을 안 받은 쪽이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소비 심리가 회복되다 보니까 카드 사용이 증가가 되겠죠. 게다가 주가 수준은 안 비싸고 금리 상승에 따른 수혜를 생각한다라고 되면 긍정적일 것 같고요. 또 리드코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대부업이 한 40% 차지하는 회사인데, 대부업 최고금리는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질금리가 올라간다. 수혜겠죠. 이쪽도 생각해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은행주와 관련한 전략들 그리고 관심 있게 볼 종목들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번째 키워드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시장보다 더 약한 통신주라고 꼽아 오셨는데, 네, 역시 통신주들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오히려 배당 매력이 있고 또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통신주들을 좀 집중해보자라는 견해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해서는 어떻게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통신주 쪽도 일단 통신 장비주가 좀 재미가 없죠. 통신주는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는데, 통신주 관련돼서 이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동안 실적이 투자만 하느라고 좀 부진했었는데, 이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5G 가입자 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쪽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5G 가입자 수가 과거보다는 많이 올라올 걸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작년 대비해서 한 2배 가까이 올라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ARPU라고 그러죠.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5G 기반에 확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은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이 일단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보여줬던 B2C나 B2B 관련된 쪽에 어떤 변화가 나올 것이다라는 상황들은 조금 더 커지는데, 말 그대로 기대감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강하게 생각할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주가가 이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움직이는 측면만을 생각하기는 아직은 조금 더 확인될 부분들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또 미디어 관련된 쪽도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금 시점으로 보게 되면은 미디어 관련된 쪽에 변화를 봤었을 때 그동안에 넷플릭스의 아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가 상대적으로 좀 어떤 위축된 부분들을 살리자라는 관점들이 좀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SK텔레콤과 T브로드, 그리고 또 LG U+와 관계될 흐름들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네, 지금 잠시 전화 연결이 좀 문제가 있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저 시장 대비 지금까지 강했던 은행주들 한번 전략을 살펴봤고요. 지금은 시장 대비 조금 아웃퍼폼하고 있지 못하는 좀 지지부진한 통신주들 관련 흐름들 좀 살펴보고 있는데 다시 연결이 되는 대로 좀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펼쳐질지 많이들 좀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장중에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장 막판으로 가면서 나스닥이 소폭이 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제 국채 입찰이 좀 시장의 예상보다 잘 되면서 국채 금리가 좀 내려앉았고 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좀 양호하게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인플레 우려를 조금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이와 함께 다우 지수가 좀 1% 넘는 강세를 보였다는 점도 같이 확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 다시 연결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대표님. 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통신주 관련된 얘기를 다시 드리고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통신주 같은 경우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B2B나 B2C 쪽에 어떤 기대감들은 신규 수익이 창출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은 높지만은 아직까지 이 부분이 어떤 주가에 미치는 역할들은 생각보다 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쪽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배당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배당 쪽도 실적이 회복되기 시작하게 되면 배당도 서서히 좀 더 증가하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에 대한 변화는 눈여겨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실적 회복에 대한 변화를 확인을 하자는 관점과 함께 어느 정도 지금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부각은 받고 있지만 이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걸로는 보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또 통신 장비주는 지금 재미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통신사가 투자가 지연되고 있고 또 5G를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내가 5G를 가입했는데 자꾸 LTE로 넘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또 불만도 있는 상황 중에서 아직 고주파라고 하는 또 2.8기가 외에 35GHz는 또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쪽도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해외 쪽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약화돼 있죠. 삼성전자가 수주를 계속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다. 특히 버라이즌의 8조대 수주 이후에 거의 지금 정체를 받고 있다라고 보면 이 부분도 아무래도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5G 관련된 종목들 특히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역량과 흐름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들인데 여전히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화웨이가 32%대 그리고 에릭슨이나 노키아가 오히려 한 40%대 이상 차지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한 6%대로 생각보다 좀 적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5G에 대해서 약간 좀 새로운 브랜드고 여기에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에릭슨과 노키아에 많이 밀리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쪽으로 깔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5G 통신 관련된 장비주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일단 그래도 지금 아무래도 좀 다변화된 회사들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매출처를 뭐 노키아, 화웨이, 에릭슨, 뭐 ZTE까지 확인한 회사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더 낫다는 관점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오이솔루션이나 RFACIC가 훨씬 더 어떤 수주의 기회가 높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중요한 게 실적 흐름들을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실적 실망감과 함께 이 고밸류 부담에 따른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낙폭 과제에 따른 반응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수주를 확인하고 대응하자 라는 관점 쪽에서 기대감은 갖출 필요가 있다는 쪽 다시 한번 강조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반등 시에는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심 쪽은 KT를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실적도 괜찮은데 배당 수익률도 꾸준히 증가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통신주 관련한 작전들 그리고 관심주로 KT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대응 작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또 시장은 열렸는데 여전히 재미가 없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도 여러 가지 기술주 쪽이 눈치를 보는 상황 쪽으로 나오고 최근 들어 국내 증시 힘이 없죠. 이런 쪽에서 또 중국 증시 눈치 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동양 쪽에서 거의 눈치 보기만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흐름 쪽에서 이제 계속 시장에서 영향을 주는 금리라든가 또 유가 특히 제가 보기엔 지금 유가 동향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가 만약에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의 하향 안정이 오히려 금리를 안정시키는 대표적인 모습들이 아닐까 하는 관점 쪽에서 중요하게 보고 그 밖에 원자재 가격도 같이 확인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외국인들의 기반을 차지할 수 있는 달러화가 생각보다 높이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변동성들 또 커질 상황 쪽에서 오늘 또 그동안 이어졌던 코스피 200의 미니 선물이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오늘 이후부터 시장 조성자에 대한 부분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동성은 오늘 좀 커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FOMC까지도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아무래도 이것저것 확인해야 될 게 많겠죠.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더 많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 조급하게 시장에 대해서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안 가? 외국인들 계속 팔아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시장의 낙폭이 커졌을 때 어떤 저점에 대응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한정적으로 보시되 아직 시장이 강하지 않는 흐름들을 염두에 두면서 조금 더 계좌를 챙기는 전략 쪽에 무게를 두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대응 작전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에도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증권가 리포트들, 우리가 투자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분석해봐야 되는지 이 시간 통해서 낱낱이 파헤쳐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IR 분석의 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리포트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면이라는 제목의 하이트 진로 종목 리포트입니다. 약간은 우리의 바람을 좀 담은 제목인 것 같은데요. 오늘의 리포트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리포트는 하이트 진로 종목 리포트고요. 리포트의 제목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면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지난 2월 9일이었습니다. 2월 9일에도 제가 신년 간담회 노트라는 하이트 진로 리포트를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3월 10일자 따끈따끈한 어제자에 발간된 하나금융투자에서 발간된 리포트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내내 이제 음식료, 유통업 섹터에서 기업들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이마트, CJ 제일제당에 이어서 오늘은 하이트 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유통 섹터에서 어떤 부분을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거듭하다가 리포트를 기업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사실 오늘 방송 코너 말미에 하이트 진로를 굳이 꼽은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약 10분 정도 채널 고정하셔서 한 가지 팁 정도는 얻어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라는 멘트 자체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자라는 이야기로 읽혀집니다. 지난해 맥주 그리고 소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지난해 시장 규모로 본다면 국내 맥주 시장이 전년 대비 6% 정도 떨어졌고요. 수입 맥주 시장은 23%까지도 감소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맥주 시장을 보면 전년 대비 9% 정도 떨어졌고요. 전체 소주 시장도 전년 대비 19년도 대비 20년도가 소주 같은 경우에는
4% 감소되었다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정용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해서 업소용 생산 라인을 가정용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도 이어졌으니까요. 어떻게 본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류 업계는 외식 수요가 굉장하게 쪼그라들어서 이제 가정에서 더 자주 술을 마신다라는 보도도 어제자 보도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B2B라고 하는데요. B2B는 이제 업소용 채널이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업소용 채널에서의 비중은 맥주는 37% 감소했고요. 소주는 49%까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백신에 대한 보급이 이제 가시화되고 접종하는 인구도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부 완화가 되고 외식 수요도 증가하고 하다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완연히 조금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담고 있는 리포트고요. 주류 업체의 실적 모멘텀 하반기로 갈수록 강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상반기에는 조금 주춤하고 하반기에는 하반기에는 높아질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상저하고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전체 맥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대비 올해 21년도 1% 소폭 성장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수입 맥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1에서 2% 정도 감소가 지속될 것이다. 물동량, 운송에 대한 부분도 무시 못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전체 소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대비 플러스 1% 성장할 것이다 라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매출액 부분으로 좀 환산해 본다면 전년 대비 매출액이 4.5% 정도 증가해서 2조 3,500억을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11% 이상 성장을 해서 2,150억 원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반기 주류업계 시장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실적 추정치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상반기에는 낮은데 하반기로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라는 여지도 조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소주가 전년 대비 7.7% 상승할 것으로 맥주가 2.7%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가 아주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습니다. 단 올해 1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5% 정도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마이너스 1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스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박스권 전략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연간 1분기 실적이 바닥으로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죠. 1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그리고 올해 전 분기 대비 실적은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인데 결국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외식 수요가 증가된다면 음료, 주류 시장의 회복이 예상됩니다. 전망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 간담회 노트 2월 9일자 말씀드렸던 노트를 다시 한번 제가 소환했습니다. 20년도 리뷰, 21년도 프리뷰가 있었는데요. 결국 소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이트 진로가 시장 점유율을 일정 부분 굉장히 많이 잡고 있는데요. 수도권에서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선점하면 흥행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수도권에서의 이 흥행몰이가 점차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주류 시장의 분위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주 시장 하면 하이트 진로의 브랜드 참이슬 그리고 진로이즈백까지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20년도에는 일부
라인 증설 및 교체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비용 부분이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21년도에는 외형 확대보다는 일부 수익성 개선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다는 전략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과 수도권 시장 점유율 70% 전망을 하고 있고요. 소주 원료가 되는 주정은 2012년도 이후에 가격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비용 증가보다는 수익성 개선이 조금 전망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해외 시장을 보았을 때에는 과일 소주의 판매량이 굉장히 눈에 띈다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 118%가량 올랐다라고 하고 있고요. 매출액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던 포인트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이트질로 차트를 한번 열어놨는데요. 이 차트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점이 어디일까를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장 낮았던 저점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최근의 저점을 한번 연결해 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구간을 추세선을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빨간색 동그라미를 추세선을 긋는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도 이렇게 추세에서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일부 추세가 완성되고 있구나라고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평행한 라인을 하나 더 살펴보시고 그어보시고 위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평행한 라인을 하나 더 그어서 수익 극대화 라인으로 제가 부르고 있는데요. 제일 상단으로 올려본다면 일부 이러한 모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을 조금 더 맞게끔 올려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차트가 완성이 됐는데요. 저는 이 작은 네모 상자를 되돌림 자리가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되돌림 자리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네모 상자를 그렸을 때에는 수익 극대화 라인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해도 나쁘지 않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되돌림 자리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 추세 하단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서서 리포트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스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조금은 솔직한, 그래서 기분이 좋았던 그런 리포트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듯이 이 구간에서 다시 추세 하단으로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는 다시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꼭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절에 기업을 선정할 때에 체크해 보셔야 할, 주목할 만한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채널 고정을 하시면 10여 분밖에 안 되는 이 코너에서 하나의 팁을 드리고 싶다. 의도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그리고 미래를 이끌 가시적 모멘텀이 있는가?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면서 기업을 선정할 때에 주목할 만한 점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 개선은 물론 일어나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쪼그라들었던 그 실적들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데 21년도에는 그 실적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음식료와 유통 업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과 여행, 카지노 업종이 있을 텐데 음식료 유통 섹터는 올해 상반기부터 늦어도 2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가 나오기 시작하는 섹터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호텔이나 여행,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는 되어야 턴어라운드가 이제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턴어라운드가 된다면 이 추세 하단부를 이어갈 수 있는 추세 하단부를 차곡차곡 높여가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지만, 하지만 이 실적이 상반기에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반기까지 기대감만을 가지고서 이 추세를 이어가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꼭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 하나를 더 열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인데요. 제가 하이트진로와 현대백화점 두 리포트를 적어도 5개 이상씩 기업마다 보았는데, 그래도 하이트진로를 꼽았던 이유는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대응하시기에 수월하고 안전한 기업을 꼽기 위함이었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보면 저위험 구간에서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현대백화점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코로나 이전의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또 다르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바닥 권역에서 이미 매수 포인트들이 나왔다라는 부분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추세가 완성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추세를 이제는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추세를 보았을 때에는 다시 한번 되돌림 자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한 추세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차트를 넓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일부 저항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실적 개선이 상반기에는 나오는 기업, 그리고 저가 6만 원 이하에서 매수한 매물대가 출회될 수 있는 저항이 없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본다면 하이트 진로의 차트가 일부 조금 더 추세를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 그리고 박스권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는 친절한 보고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실적 개선세에 따라서 접근이 유효한 부분, 차트 저점을 차곡차곡 올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조심스럽게 매매 전략이 유효한 3월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살펴본 보고서, 자세한 보고서와 제가 하이라이트를 한 보고서 직접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클립 영상도 함께 업데이트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오픈 채팅방 오셔서 함께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소식도 나누고 소통하는 채널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 기분이 좋았던 실적은 상저하고를 예상하고, 그리고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조금 부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 트레이딩으로 목표가 48,000원까지 한번 장기적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하나금투 보고서 함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하이트진로 종목 리포트 같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같이 확인을 해드렸으니까요. 이 리포트들도 따로 한번 보시면서 공부해보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허반석 전문위원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하측의 고수익 낚아채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을 하나씩 픽하고 있는데요. 저희 포트폴리오가 차곡차곡 잘 쌓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하측의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측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낚아채볼 종목들 한번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낚아채 종목은 신성홀딩스, 세명전기, 에스코넷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간장, 된장 등을 만드는 신성그룹의 지주회사가 되겠는데요. 소맥 전문 업체인 신성산업과 그리고 장류죠, 간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추장, 된장 등을 생산하고 있는 신성식품을 100% 자회사로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매출 구조를 조금 보면은 건물 사업하고 식품 사업이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 외에 이제 한 5% 정도는 임대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건물 가격들이 그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 매출 구조에서의 건물 사업을 좀 하는 부분이 한 절반 정도 넘게 좀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곡물 가격들이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매출 구조가 좀 잡혀 있다. 그래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주로서 우리가 좀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대표에 보면은 조갑주, 조수현 대표가 좀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서울대를 좀 나왔는데 정치인 테마주로서 지금 묶여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지지율 조사에서 1등이 지금 위를 좀 달리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으로서 우리가 좀 보시면 좋겠다. 이제 앞으로 4월 달에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대선의 풍향이 불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서 우리가 좀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세명전기 같은 경우는 송대전선로 가설용 및 전철 선로용 고급류, 그 다음에 섬유 집기용 섹시알람밀과 그다음 자동차 부품을 제조를 좀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가설용 공급류를 제조하여서 한국전력에 공급을 좀 하고 있고, 전철용 공급류 같은 경우는 한국철도공사 및 지하철공사에 납품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그 철도 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부 쪽에서 투자하는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그 정책으로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지난달에 남북 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가 출범이 됐습니다. 자, 철도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여당 쪽에서 이렇게 좀 출범했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의 정책으로서 들어가게 되면은 남북 간의 이 관련된 종목으로서 또 대선에 있어서의 여당 후보들의 정책으로서 이걸 보시면서 좀 수혜가 더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초고속 전철 설비 사업에도 좀 참여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점점 이 철도 같은 경우도 더더욱 빨라지는 그런 시대가 좀 점점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섬유 집기용 섹션 라이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좀 생산을 해가지고 섬유 업체라든가 자동차 업체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로서도 우리가 좀 알아보자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에 5년간 한 2조 8천억 정도 투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케이블 쪽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좀 보자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해저 터널하고도 또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저 터널, 제주도하고 중앙지방에서의 목포에서의 제주 해저 터널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잠깐 나왔었던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그 여당의 대선 주자 쪽에서, 대선 후보 쪽에서 도지사 시절에 펼치려고 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그 정책으로서도 우리가 좀 같이 보시라고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그리고 2차 전지 등을 제조할 때 들어가는 금속 가공 부품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또 중국 내 핸드폰 금속 제품을 좀 제조하는 또 판매하는 동광 삼형전자를 자회사로 좀 보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 폴더 부품 이음새 역할을 하고 있는 힌지를 생산을 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삼성 쪽에서의 폴더 부품 쪽으로 생산량을 좀 늘려가는 그런 시장에 좀 방향을 좀 잡고 있는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갤럭시 폰, 폴더 부품 또 수혜주가 좀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메타박스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종목도 최근에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기어 VR이라든가 갤럭시 노트 5, 갤럭시 S6 등의 이제 VR 관련된 부품을 좀 납품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메타박스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묶여 있다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취업 포털 사이트죠. 커리어넷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인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시기인데, 아마 정부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 코로나 쪽이 좀 정책적으로서 조금 잡힌다고 하면은, 정책적으로서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꺼내게 된다고 하면은, 관련된 종목으로서 또 수혜가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플라즈마 탄소 전환 장치를 통해서 친환경 수소 사업에도 진출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소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우리가 에스콘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의 세 가지 종목 한번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신송홀딩스를 한번 픽을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또 정치 테마주, 대선 테마주로도 엮어주셨는데, 이 종목 이제 가격 전략 오늘 만약 접근을 해본다면 어디서 공략을 해볼 수 있을지도 한번 전달을 해주시고, 만약에 대선 테마로 본다면 이 종목을 저희가 언제까지 볼 수 있을지도 같이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대선 테마를 하시더라도 이 회사 이제 본질을 좀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테마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품에 의해서 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주자가 뭐 그 회사를 어떻게 운영을 한다거나 방향을 뭐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관련주로 움직이게 되면은 그런 종목들은 본질 가치에 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거품으로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는 상승했다가 꺼지게 되면은 제자리 오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근데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 본질 가치를 봤을 때 지금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 순이익이 좀 적자를 좀 보였었어요. 근데 지난해 뭐 실적이 나오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었고 매출이 또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매출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재무부적에 봤을 때 유보율이 한 1000% 넘게 지금 잡혀있는 그런 부분, 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한 120% 정도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안정적인 걸 좀 유지를 하고 있다는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자산 같은 경우라든가 뭐 매출에서 이게 비교했을 때, 또 시가총액을 좀 비교했을 때, 주가 자체가 일단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재료가 엮였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본질 가치가 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또 이게 대선 테마로 갔다가 다시 뭐 제자리에 온다 해도 추후에는 충분히 자기 힘에 의해서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관련된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4,565원에 좀 마감이 됐는데요. 조금 낮게 잡아서 4,465원에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5,500원 잡으시면 되고, 손절 라인은 4,400원 잡으면 될 것 같고요. 대선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선 뭐 직전까지는 가는 게 아니라 약간의 이제 종목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뭐 대선 있기 전에 뭐 6개월 전에 먼저 선행해서 고점을 찍고 내려온 종목이 있고, 뭐 3개월 전에 또는 한 달 반 전에 뭐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선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선까지 가지고 간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고점으로 좀 찍고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 전이라든가 3개월 전, 한 달 반 이렇게 좀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신송홀딩스 가격 전략까지 같이 세워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매매 시그널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투자 작전 잘 세워봤습니다. 리포트도 분석을 해드렸고요. 종목까지 한번 픽을 해봤는데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장이 개장이 되면 이제 20여 분 조금 넘게 남았는데 개장되면 저희와 함께 또 실전 매매 전략들 같이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수익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순간부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도 큰 추위 없이 온화하지만 일교차가 크겠고요. 서쪽과 강원 영서 지역으로 공기질도 나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남, 세종과 전북, 광주로 매우 나쁨 단계의 농도가 예상됩니다. 하늘은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요. 밤부터 제주도와 전남에 비가 시작돼 내일 새벽에는 강원 영동과 충청, 경상도로 확대되겠고요. 오후부터 그치기 시작해 저녁부터 밤사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양은 제주도에 30에서 60, 전라도와 경남, 경북 남부에 10에서 30, 충청도와 경북 북부, 강원 영동에 5에서 10, 강원 영서 남부에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 제주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서울 16도, 대전 17도까지 올라 온화하겠는데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아침 기온 속초와 강릉 2도로 쌀쌀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15도 안팎으로 포근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엔 지금 쌀쌀한 상태지만 낮에는 광주와 대구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으로 흐려져 비가 오겠고요. 남해상으로 물결이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오늘보다 낮 기온이 내려가면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